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샨사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샨사댐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수위인 175m까지 불과 11m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는 홍수 제한 수위를 18m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건설된 싼샤댐은 세계 최대 규모로 댐의 전체 길이만 2.3km에 달합니다. 최대 저수량이 393톤으로 소양강댐의 무려 14배입니다. 양쯔강을 막고 있는 샨사댐 아래에는 중국의 곡창지대와 상하이 난징 등 중국 동부 대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싼샤댐이 무너지면 중국이 입을 피해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싼샤댐이 무너지면 이 지역 약 4억에서 6억 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될 수 있고,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40% 차지하는 지역이 소멸되면 중국 경제엔 악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때문에 싼샤댐 붕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홍수를 막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비가 그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비는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싼샤댐에 대한 말들이 SNS 등에 유포되면서 중국의 공포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언론에는 댐 건설 계획 당시 싼샤댐은 결국 터져버릴 것이라고 했던 중국 수리 전문가 황한리의 예언도 다시 등장해 불안감을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 라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황샤오쿤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말은 싼샤댐 붕괴의 공포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싼샤댐은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고 있고, 심지어 붕괴 괴담이 대만에 경도된 반체제 인사들의 위험 비어라고까지 일축하면서 민심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는 당국의 말보다는 괴담이라고 이축시킨 비관론을 더 신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렸던 싼샤댐은 환경 파괴 논란에도 홍수 피해를 막는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찾아오는 남부지역의 홍수를 100년 단위로 늦추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싼샤댐이 중국을 구할 것인가, 중국을 덮칠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든 댐이 더 큰 홍수 피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비가 적게 오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반도는 비교적 비구름 없이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생한 차가운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내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한 채 한반도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은 비까지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폭우는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싼샤댐에는 이번 주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역대급 폭우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외교적으로도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의 왕따 수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이 원흉으로 지목받았고, 게다가 홍콩과 신장의 인권 탄압까지 비판받으면서 중국에 각을 세우는 나라는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인도, 일본까지 중국이 상대해야 하는 국가들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과거 한국에 사드 보복을 했던 것처럼 이들 국가들에게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무기한 중단하고 홍콩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중국은 내정 간섭에 대해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 영국이 재외교민 여권을 소지한 300만 명가량의 홍콩인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한 발 더 나가 지난 14일 자국의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이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HSBC 은행과 제규어 랜드로버 등 영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HSBC 은행은 중국의 핵심 영업 국가이며 제규어 랜드로버는 중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EU가 화해를 제지한다면 노키아, 에릭슨 등 유럽 기업들에게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일 유럽의 양대 메이저 통신장비 제조사인 노키아와 에릭슨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로 보내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키아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의 공장 한 곳과 16,000명의 인력을, 에릭슨은 중국 내 제조시설 한 곳과 다수의 연구개발 설비를 각각 두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고립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 영유권 분쟁이 여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중국의 해상 실전훈련과 더불어 남중국해 섬에 전투기를 배치하며 미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피어리 크리스 암초, 수비 암초, 미스치브 암초 등 7곳의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며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함은 중국이 베트남,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 제도에서 항행 권리와 자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미국 해군 항모전단의 남중국 해상 대중국 압박 작전이었는데 여기에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극심한 호주와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또한 아세아 8개국은 지난 19일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 미국의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를 차지하려는 중국에게 주변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과 분쟁이 지금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열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980년대 미소 냉전 시기 양 진영이 상대국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불참한 바 있었는데 신냉전으로 불리는 최근 분위기상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대회 개막일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카운트다운 시계를 대중에 공개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31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스키 대회장이 있는 허베이성 장자커우와 베이징을 연결하는 고속철 사업에 82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8천억 원을 쓰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방 국가들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대중국 강경론자인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이 2018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상황을 이유로 개체권 박탈을 주장한 데 이어 릭스콘 미 상원의원은 지난 3월 2021년 1월까지 인권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으면 개체국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 중국센터의 조지 마그누스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이 잠재적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메달 집계를 보면 상위권 국가들의 불참은 중국에 분명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평창 대회 당시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6개국이 전체 금메달의 절반 이상을 휩쓸었는데 이 가운데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 대부분의 동계올림픽 강국들이 보이콧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에겐 절망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며 보복을 감행해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해의 추정 피해액만 22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아무런 말을 못했지만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한국에게는 그 잘못된 힘을 과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그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과거 우리에게 보여준 치졸한 모습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만치 않은 힘과 강력한 보복에 많은 국가들은 내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영국, 호주, 대만, 인도에서는 중국의 압박을 당당히 이겨낸 한국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극복해내고 수출을 다변화시키며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도약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시진핑 방안을 연내하고 시진핑 방안 이후에는 한한령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군용 외교를 하며 실리를 취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에게서 외면받는다면 한때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밀려나며 피해를 입었던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의 모습은 중국과 맞서는 나라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 보복을 감행한 중국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제 전세계 국가들이 중국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중국을 참교육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 IMF의 GDP 지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GDP를 모두 합산하면 국영 5,207조 원인데요. 이 중에서 3.55%인 3,373조 원이 아랍리그로부터 창출되고 있죠. 아랍리그는 아랍연맹을 말하고요.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사우디, UAE, 이집트, 이라크, 알제리아, 카타르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과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랍연맹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 1위가 바로 사우디, 2위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 두 국가만 합해도 벌써 아랍연맹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사우디와 UAE 수출 품목을 보시면 석유와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전체 수출의 75%가 석유이고 UAE는 석유 50%로 사우디보다는 낮지만 광물 자원 비중이 25%로 두 나라 경제 모두 자신들의 영토에서 매장된 자원을 캐서 다른 국가에 파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우디와 UAE가 더 이상 석유로 먹고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른바 탈석유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우디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투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에 1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쿠팡에 2조 원,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는 그랩택시에 3조 원, 전 세계 인스타그램 다운로드 수보다 2억 건 더 많은 앱 틱톡을 개발한 중국의 바이트댄스에도 3조 5천억 원, 미래지향적인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막대한 규모를 투자하였습니다. 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가 아니라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입니다. 총 120조 원 중에서 45%인 54조 원을 사우디가 투자하였고 소프트뱅크는 28%로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중동 국가 탑2가 석유 대신에 미래 첨단 산업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에게 가장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사우디와 UAE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실세들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실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로 13남매 중 럭키 7, 7번째 왕자로 사촌 왕자 11명 모두를 체포하고 실권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재산은 1200조 원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벅셔스웨이, 루이비통, 구글, 페이스북, 오라클, 블룸버그 등의 기업을 만든 이 10명의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재산을 전부 합쳐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재산과 비슷해집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올해 6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요. 청와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처음 만났고 바로 직후 삼성그룹이 VVIP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승지원에서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두 달 만에 또 이재용과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에는 사우디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틀 전 이야기인데요. 기술, 에너지 등의 특정 분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건설,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비전 2030이라 부르며 4차 산업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를 실현해 나가는데 삼성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 비전 2030은 2016년에 만들어진 매우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2030년도까지 80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사우디에서 진행될 것이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 프로젝트들의 자금을 대는 것이죠.
삼성은 이미 사우디에서 대박을 냈고 지금도 대박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대박을 내기 위해 각별하게 사우디에 삼성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삼성물산이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우디에 지하철을 깔아주고 25조 원을 받았죠. 여기에 사우디의 월스트리트라 불리는 킹 압둘라 금융지구에 3,100억 원짜리 증권 거래소 신축 공사도 맡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우디 북동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플랜트를 지어주기로 하고 7,400억 원을 수주. 또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사우디 의약품 제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사우디에서 삼성이 두 가지 분야에서 초대박 규모의 수주를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최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한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네옴입니다. 네옴은 계획형 신도시로 사우디 북서쪽에 서울보다 44배 큰 규모로 미래형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미래형 바이오테크, 미래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미래적으로 짓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가 투자할 금액은 600조 원 이상. 아라비안 비즈니스에 따르면 현재 첫 번째 단계인 펀드 조성, 로드맵 구성 등이 이미 만들어졌고, 올해 안으로 곧 두 번째 단계인 첨단 도시 네옴의 16개의 경제 분야와 지역들을 나눠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까지 모두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안으로 두 번째 단계가 완료되면 자세한 내용들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이 바로 이 전 세계 기업들의 600조 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될 시기이겠죠. 하지만 삼성이 벌써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듯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미래 첨단 도시 프로젝트 네옴의 특별 관리자가 바로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베스트 프렌드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인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우디 정부뿐만 아니라 사우디 국민들에게는 이미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사우디에서는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39.14%로 이미 오래전부터 애플을 누르고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고, 삼성TV의 경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 전체 시장 점유율이 36%, 65인치 이상은 49%에 육박합니다. 이외에도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들도 삼성과 LG가 함께 휩쓸고 있죠. 이렇게 이미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해 놓은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5G 장비 공급과 이미 사우디에 진출하여 건설 능력을 인정받은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의 대규모 건설 수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5G 기술은 현재 전 세계의 탑이죠. 미국의 화웨이 5G 장비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삼성의 글로벌 5G 시장 장악이 너무나 수월해진 상황이죠. 실제로 스사우디의 일간지 아랍뉴스의 보도를 보시면 특히 삼성물산은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사우디의 로드맵에 적합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삼성이 중동 지역 국가들의 5G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사우디가 비전 2030 계획에 따라서 5G 네트워크를 전역에 설치할 것이다 고 전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이 분야에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세계 태양광 시장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한화큐셀의 천문학적인 수주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화큐셀은 미국에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강국인 독일에서까지 태양광 모듈 시장 1위로 성장하였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삼성의 활약은 놀라운 수준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실세 왕족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이미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전력, 현대, 삼성, 두산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47조 원짜리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한 바 있고요. 지난해부터 만남의 횟수를 급격하게 늘리더니 삼성의 5G 통신 장비를 아랍에미리트에 공급하는 사업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 사우디를 방문한 후에 사우디의 공식 통신사 SPA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스마트시티, 기술, 산업, 건설, 에너지 분야 등의 투자 기회와 그 밖의 폭넓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이 주춤한 상황 속에서 삼성이 강력한 해법을 사우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최첨단 도시 네옴에서 삼성과 하나큐스를 포함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비중 있는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약 3달 전 사우디의 실권 1인자 빈살만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로 청와대를 찾은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초대형 수주 기회를 앞두고 사우디와 한국의 상호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 대기업들이 빈살만 왕세자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